제1장 고물더미 속의 노인. 서울 강남역 근처 빌딩 숲 사이로 낡은 3륜 오토바이 한 대가 느릿하게 기어간다. 햇빛에 반사된 철 파편들이 반짝인다. 운전석에 앉은 노인 박만수 73. 검게 그을린 얼굴, 해진 작업복, 고무신 한 켤레. 사람들은 그를 그냥 고물 줍는 노인이라 부른다. 만수 어르신, 또 왔어요? 고물상 주인 이씨 58가 반가운 듯 맞이한다. 박만수는 가쁜 숨을 내쉬며 철근을 내려놓았다. 그려 일 안 하면 몸이 썩어. 세금도 또 올랐다 하더만. 세금이요? 어르신 무슨 세금이요? 고물 팔아서 낼 게 뭐 있다고. 박만수가 피식 웃는다. 땅이 좀 있거든. 땅이요? 강남역 쪽에 예전에 논이었는데 이젠 거기 빌딩만 서 있지. 그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 마치 지갑에 1,000원 있다는 듯 가볍게. 이 씨는 웃음이 멈췄다. 그럼 어르신 부자잖아요? 부자? 돈이 많으면 뭐하나. 세금 내느라 등골 빠져. 그는 3륜 오토바이 위에 남은 녹슨 철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내 이름으로 된 재단이 하나 있는데 그놈의 자식들이 그걸로 매일 싸워. 내가 죽으면 그놈들이 땅부터 팔아치울걸. 고물상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 노인이 말한 그 땅이 그토록 비싼 강남역 땅이라는 걸 믿기 어려웠다.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오토바이, 하지만 그의 주름진 손끝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제2장 재단의 이름으로. 박만수의 집은 강남에서도 낡은 동네였다. 외벽이 갈라진 2층 단독주택, 오래된 대문에는 만수장학재단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이름만 보면 고급 재단 사무실 같지만 실상은 그의 안방 한켠에 책상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는 셈이었다. 박만수는 아이들 공부라도 돕자는 생각으로 수십 년 전 재단을 세웠다. 그때만 해도 그는 돈이 귀한 줄 몰랐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재단은 효도의 상징이 아니라 가족 분쟁의 중심이 되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재단 이사장직은 제가 맡는 게 어떨까요? 큰아들 박준호 45는 어느새 대기업 건설사의 상무가 되어 있었다. 비싼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찬 손목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사장 명의가 아버지라서 재단 세금이 복잡해요. 제가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박만수는 아들의 말에 한참을 침묵했다. 효율이란 게 결국 돈을 말하는 거지? 그야 그렇죠. 재단도 자산이니까요. 재단은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을 키우려고 만든 거야. 박준호는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요즘 세상엔 이상주의만으론 안 됩니다, 아버지. 그 대화 뒤로 딸 박지연 40이 이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말 참 예쁘게 하네. 아버지 등골 빼먹는 주제에. 뭐라고? 당신이 재단 돈으로 빌딩 세운 거 다 알아. 감사보고서에서 50억 빠진 거 내가 확인했어. 순식간에 공기가 싸늘해졌다. 박만수는 지연을 바라보다가 두 사람 사이에 손을 들었다. 그만해라. 형제가 싸우는 꼴, 이젠 지겹다. 그날 밤 박만수는 홀로 재단 서류를 펼쳤다. 수많은 숫자와 도장이 빼곡했다. 그의 시선은 서류 맨 끝줄의 이름에서 멈췄다. 이사장 박만수, 그 밑에 작게 적힌 글씨. 관리 담당 박준호 장남.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만든 재단인데 왜 이놈들이 내 허락 없이 움직이는 거야?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다. 갈색 표지의 그 수첩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유원장 강남역 땅의 절반은 장학재단 유지비로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한다.
단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고 유언장에 날짜를 적었다. 이걸로 끝내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게. 며칠 뒤 큰아들이 재단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버지 유언장 때문에 이사회가 뒤집어졌어요. 후원자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언론에서도 난리예요. 박만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왜 문제냐? 원래 장학재단은 남 주는 일이지 자기들 챙기는 데 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순진하게 굴지 마세요, 아버지.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늙어서도 고물을 주어야 하는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얇은 후회와 더 두꺼운 탐욕이 동시에 비쳤다. 밤이 깊어갔다. 박만수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세금이 0.1% 올랐다는 뉴스 자막이 텔레비전에 흘렀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0.1%면 1,000억이구나. 이놈의 세상 가진 자는 가질수록 무겁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였다. 형이 요즘 이상해요. 재단 자금 계좌를 바꾸고 있어요. 박만수의 표정이 굳었다. 지연아,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형제끼리 의심하는 건 아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예요. 나도 무섭단 말이에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알겠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그의 눈가에는 피로가 번졌다. 창문 밖으로는 새벽 첫 버스가 지나가고 어디선가 강남역 광고판 불빛이 꺼져갔다. 제3장 그날 아침 강남역 근처에서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박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한숨만 쉬다 새벽을 맞은 얼굴에는 피곤이 짙게 묻어 있었다. 그는 낡은 옷을 걸치고 구멍난 고무신을 신었다. 책상 위엔 어제 작성한 유언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유언장 위로 햇빛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다. 이제 진짜 끝내자.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3륜 오토바이 엔진이 덜컹거리며 시동을 걸었다. 그는 여느 날처럼 고물상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짐칸에 아무것도 싣지 않았다. 그저 빈 철망 하나만 덜렁였다. 도심은 이미 출근길로 붐볐다. 고층 빌딩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는 허름한 3륜 오토바이. 사람들은 그를 흘기 쳐다봤지만 곧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남역 사거리를 지날 때 그는 잠시 멈춰 신호를 기다렸다. 길 건너편엔 자신이 옛날에 팔았던 땅이 있었다. 지금은 유리로 둘러싸인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땅 팔아서 아이들 공부시켰는데 이젠 애들이 그걸로 싸우는구나. 고물상에 도착하자 주인 이 씨가 놀란 눈으로 달려왔다. 어르신, 오늘은 고물이 없네요? 그려. 오늘은 그냥 잠깐 들렀다 가려고. 몸이라도 안 좋으세요? 박만수가 웃었다. 몸은 괜찮은디 마음이 좀 피곤하네. 그는 허리춤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이 씨에게 건넸다. 이거 혹시 내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경찰에 전해주게. 이게 뭡니까? 그냥 늙은이가 쓸데없이 써둔 종이 몇 장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이 그런 말하면 불길하잖아요. 박만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엔 오래된 체념이 섞여 있었다. 점심 무렵 그는 오토바이를 몰고 강남역 근처 골목으로 향했다. 도시의 소음이 귀를 파고들었다. 그는 잠시 도로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양복 차림의 회사원들, 커피를 든 청년들,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택시들. 내가 저들처럼 살았더라면 애들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의 눈빛이 멀어졌다. 잠시 후 그는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다시 출발했다. 그러나 그 순간 뒤편에서 검은 SUV 한 대가 따라붙었다. 창문은 어둡게 틴팅되어 있었다. SUV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그를 천천히 뒤따랐다. 그는 미묘한 불안을 느꼈다. 이놈이 왜 이렇게 바짝 붙어오는 거야.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고물상 근처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SUV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앞으로 튀어나왔다. 급정거한 박만수의 3륜 오토바이는 균형을 잃고 옆으로 기울었다. 철 프레임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의 몸이 도로 위로 던져졌다. 모자가 벗겨져 구르고 품속의 유언장이 흩날렸다. SUV는 그대로 달려가 버렸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그의 호흡은 이미 희미했다. 그의 눈동자는 흐릿하게 하늘을 향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었다. 고물상 주인이 달려와 손을 잡았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박만수가 힘겹게 중얼거렸다. 이 봉투 꼭 전해줘. 그리고 그의 손끝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날 저녁 뉴스는 짧게 보도했다. 오늘 오전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노인이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노인이 바로 강남역 인근 1조 원대 땅의 주인이며 그가 남긴 봉투 속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제사장 봉투의 비밀. 고물상 주인 이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박만수의 손끝이 떠올랐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밀던 봉투. 그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씨는 봉투를 서랍에서 꺼냈다. 경찰에 전해달라는 유언이 있었지만 왠지 바로 넘기기가 망설여졌다. 봉투의 모서리는 낡고 닳아 있었다. 그 속에는 종이 몇 장과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첫 장은 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이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그러나 또박또박한 문장. 내가 가진 땅과 재단 자산의 절반은 장학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한다. 내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돈보다 값진 건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다. 이 씨는 눈을 감았다. 참 고집스러운 양반이었지. 그러다 봉투 속 USB를 들었다. 라벨엔 검은 매직으로 적혀 있었다. 재단 기록. 그는 낡은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폴더 하나가 열렸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엑셀 파일이 있었다. 파일 이름에는 장학금 지급 내역, 후원자 명단, 그리고 비자금이라는 폴더가 함께 있었다. 이 씨는 그 중 하나를 클릭했다. 비자금 거래 내역. XLSX. 화면에는 수십억 원의 금액이 여러 기업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나타났다. 송금인 이름은 모두 만수장학재단. 받는 사람 중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박준호. 이 씨의 입에서 저절로 신음이 흘렀다. 이런 세상에 아들놈이 아버지 돈을.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박만수의 사망 소식이 더 크게 다뤄졌다. 강남역 인근 땅 주인, 알고 보니 노숙자 행세하던 70대 재단 이사장. 유언장 진위 여부 논란 자녀들, 법적 대응 예고. 카메라 앞에 선 장남 박준호는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최근 정신이 혼미하셨습니다. 유언장은 조작된 겁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그의 말끝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장면을 TV로 보던 이 씨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런 놈이 아버지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 그는 결심했다. 봉투와 USB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조사실. 형사 최 반장 50대 은 USB 내용을 확인하곤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 사고사가 아니네요. 그 양반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운다고 늘 한숨 쉬었어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확보됐습니까? 예, 인근 CCTV에 SUV가 찍혔습니다. 번호판 식별 중입니다. 최 반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야. 그날 저녁 경찰은 SUV 소유주를 추적했다. 차량 명의는 만수장학재단 법인 차량. 관리 담당은 바로 박준호였다. 뉴스 속에서 장남 박준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여동생 박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형의 팔을 붙잡았다. 형 설마 형이 그런 짓 한 거야? 박준호는 짧게 웃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거야. 아버지는 그걸 몰랐지. 며칠 후 장례식장에서 박만수의 사진 앞에 향이 피어올랐다.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차가워요. 그녀의 손엔 경찰이 건넨 USB 사본이 쥐어져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언론사에 익명으로 파일을 보냈다. 이튿날 신문 일면에는 큼직한 제목이 실렸다. 단독 장학재단 비자금 의혹 아들, 아버지 자산 빼돌린 정황 포착. 사회는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박준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이 공개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짧은 영상 속 3륜 오토바이를 천천히 뒤따르던 검은 SUV 한 대, 그리고 사고 직전 갑작스럽게 가속하는 모습. 모두가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봤다. 지연은 그 화면을 보며 오열했다. 아버지 결국 형이. 그러나 그녀의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복잡한 감정, 그리고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듯이. 며칠 후 박만수의 재단은 법원 명령으로 해산됐다. 남은 자산은 국가장학기금으로 환원되었다. 그의 이름으로 된 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고물상 주인 이 씨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도 그 양반이 바라던 대로 됐네요. 돈은 남들한테 갔지만 욕심은 못 따라갔으니. 그날 고물상 문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하얀 국화 한 송이가 있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어졌다. 그리고 햇살 사이로 먼지처럼 떠올랐다. 제호장 이름 없는 유산. 그로부터 5년 후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에는 새로운 고층 빌딩이 들어섰다. 간판에는 큼직하게 쓰여 있었다. 만수인재센터. 그 건물의 1층에는 무료 도서관과 장학상담실이 있었다. 벽 한편에는 작고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 속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3륜 오토바이를 끌고 웃고 있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만수 이사장 평생 고물을 모았으나 세상엔 이름 없는 빛을 남기다. 그 사진 앞에 한 젊은 기자가 섰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우, 사회부 신입 기자였다. 그는 취재 노트를 들고 안내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저분이 진짜로 강남역 땅 주인이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분 덕분에 이 센터가 세워졌죠. 자녀분들은 다 법적 문제로 외국에 나가 있고요. 지우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묘한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은 썩지만 이름은 남는다고 했지. 지우는 그날 저녁 기획기사 원고를 썼다. 강남역의 노인, 그리고 잊힌 유산. 5년 전 허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70대 노인이 있었다. 그는 고물을 주워 팔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알고 보니 강남역 한복판 땅의 주인이자 재단 이사장이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다퉜고 결국 그는 도심 한복판에서 사고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가진 땅이 사람을 위해 쓰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지우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손을 멈췄다. 모니터 속 노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웃음에는 후회보다 안도가 느껴졌다. 며칠 후 기사는 사회면 일면에 실렸다. 강남역의 노인, 그의 이름 없는 유산이 남긴 것. 댓글에는 수많은 반응이 달렸다. 진짜 부자네, 이런 사람 덕분에 세상이 버텨. 돈보다 이름이 남는다는 게 이런 거지. 그의 자식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잠시 멈춰 한 노인의 삶을 이야기했다. 뉴스 속에서나마 그의 이름은 다시 살아났다. 며칠 뒤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 손을 잡고 만수인재센터를 찾았다. 센터 한켠에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부방이 있었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엄마, 여기 진짜 공짜야? 응, 어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래. 그럼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할아버지 될래. 어머니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게 진짜 부자 되는 길이지. 그 시각 센터 뒤편 작은 공원에는 오래된 삼륜 오토바이가 전시되어 있었다. 녹이 슬었지만 빛이 닿을 때마다 은은하게 반짝였다. 그 옆에는 박만수가 생전에 직접 쓴 메모 한 장이 복사되어 붙어 있었다. 고물도 쓸모가 있듯이 사람도 버려지면 안 된다. 바람이 불자 종이가 살짝 흔들렸다. 햇빛이 스며들며 금속 표면이 반짝였다. 그날 오후 지우는 다시 현장을 찾았다. 벤치에 앉아 노인의 메모를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다. 누군가는 잊히고 누군가는 남긴다. 그 차이는 마음의 크기일 뿐이겠지. 그녀의 뒤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하얀 국화 몇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노인의 사진 속 웃음이 햇살 속에서 조금 더 선명해졌다. 에필로그. 박만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의 탐욕이 낳은 비극이자 한 사람의 진심이 남긴 유산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강남역의 노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그 이름을 만수 선생이라 부른다. 그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었다.